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절지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 채널 지금 독거투절지 채널 이제 처음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영상을 한 4개 정도 올렸는데 제가 아마 5월 말까지는 이 채널에서 올라간 영상들은 전부 다 수익이 없는 영상일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정책이 뭐가 있냐면 구독자 1000명과 영상 4000시간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달성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5월 달까지는 아무리 올려도 수익이 없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슈퍼챗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누카콜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사주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떡하나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방송을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고의 그 증시 화두는 뭐냐면은 전쟁 뭐 이런 게 아니고 인텔 실적이 미친 듯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 마치고 나서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로 지금 19.32%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나 인텔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CPU에 대한 쇼티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제 보유하신 분들 이제 축하를 좀 드리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의 메모리, 하이닉스 HBM은 정말 오랜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고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여름부터 시작됐죠. 그 메모리의 그 엄청난 랠리, 쇼티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CPU의 이런 쇼티지 지금 레프탄 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CPU 수요를 지금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AI 시대에 있어서 이 메모리 쇼티지랑 CPU 쇼티지는 약간 얻어 걸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하이닉스의 HBM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잘 준비를 해서 이 AI 랠리를 같이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다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반도체 쪽은 지금 난리가 났고 뭐 제가 전 영상에서 토큰 쇼티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토큰 쇼티지가 이번에는 CPU 단의 쇼티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쇼티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랠리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인텔이 이렇게 장외로 19.32%나 올라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2분기 실적, 이번에 한 게 1분기 실적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 같다. 제2의 메모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CPU 쪽에서도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단톡방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미리 산 분들은 투자고 이제 따라가신 분들은 약간 투기라는 생각 이렇게 처음부터 밑그림을 잘 그리고 매수를 한 분들은 투자라고 보고 있고 랠리가 시작되니까 주가가 튀니까 차트가 위로 확 올라가니까 따라가신 분들은 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인텔의 이 전무후무한 이 상승 2000년 몇 원인지 기억 안 나는데 2000년 이후로 인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랠리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이제 돌아온 사스포칼립스입니다. 서비스나우가 지금 뭐 실적 이슈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이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선방을 했는데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는 게 6개월, 뭐 1년, 1년 반 이렇게 미래를 선반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17.75% 장중에 발표를 했나 봐요. 이렇게 빠진 상황이고 이란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이 사스포칼립스가 이제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좀 왔었긴 했는데 이란 전쟁부터 얘네들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가장 큰 건 이제 엔트로픽이 얘네들의 킬러 이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투심이 약화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전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곳이 바로 이제 그 사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등을 다 같이 했어요. 이런 종목들도 했었고 뭐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S&P라든가 다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찾기 시작한 거죠. 올라왔는데 우리 위치가 어딘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나 딱 봤는데 얘네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 같이 동반적으로 이 사스 종목들이 싹 빠져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싹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오라클이 5.98% 정도 빠졌고,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7.23%. 팔란티어도 은근 많이 올라왔는데, 뭐 예전 200불까지 갔었나? 상당히 많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뒤로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스에 약간 그런 성격 좀 있죠. 구독 서비스를 하니까 예를 들자면 뭐 오피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 코파일럿도 그렇고, 코파일럿은 거의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인도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웬만하면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이 움직임을 봐도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얘네 자체에서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성장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AI 시대에 있어서 너무 뒤쳐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 정말 윈도우즈랑,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도 있긴 하지만, 클라우드는 약간 그 제로섬 게임이죠. 다른 기업들과의 그런 싸움이고, 약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코어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그 비즈니스는 바로 이제 윈도우즈랑 이 오피스 쪽인데,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된 점들을 찾는다고 보면은, 근데 이 서비스를 벌써 30년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적화 시킬 만큼 그냥 다 최적화된 애들이에요. 이미 여기서 더 뭔가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포화가 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모바일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PC를 집에 없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iOS가 또 상당 부분 이 시장을 잠식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능하면 좀 힘들지 않겠나. 물론 회사 자체는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만의 그런 강점들이 약간 희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오픈 AI가 경쟁력이 잃어간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그 지분이 한 30%가 넘는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오픈 AI의 그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보면 GPT 5.5가 어젠가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오프스 4.7 요즘 말 많잖아요. 그렇죠? 대박을 쳤는데, 이거랑 비교하게 되면 벤치마크가 좀 딸려요. 원래 신상에 나오면은 막 다른 그 서비스라고 비교를 해볼 때 이게 얼만큼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쫙 표가 나와서 우리께 제일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GPT 5.5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최고의 강자 중 하나인 오프스 4.0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도 밀린다는 거. 이거 보면은, 야, 오픈 AI가 그 약간 뭔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장을 해야 되는데 흥행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또 4월 27일인데 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또 일론 머스크와의 그 지금 소송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도 나오고 있고, 또 오픈의 주주들이 이제 샘 알트먼 나가라 이런 얘기들도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리더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일단은 오픈 AI에 묻은 애들은 웬만하면 약간 주가가 앞으로도 별로 좋을 가능성이 없어요. 상장하고 나서부터도 상장을 하는데 그 뒤로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점유율을 후발주자들 얘네들한테 지금 잠식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뭐 이익이 주가를 앞서는 한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은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 반도체들이 이익이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익을 못 따라온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쟁 한번 터지고 나서 이제 복귀를 지금 했잖아요. 어느 정도 복구를 한 상황인데, 그 사이 이익은 또 팍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익 전망치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국내 증권사들도 그렇고 해외 IB들도 그렇고 계속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PER이 3 정도 수준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PR 3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아무리 시클리컬이고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왜냐면 시클리컬이라는 얘기는 향후에 이익이 언젠가는 지금은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긴 하지만, 향후의 이익이 언젠가는 사이클 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를 펄을 뭐 10, 12, 20, 25, 23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IT 기업들이 뭐 22, 23 정도의 펄을 주는데, 계속 기업이 이익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트러스트 한다고 하죠. 릴라이어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는 일단 마음 놓고 주주로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데, 한국 기업들은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역대급 이익이 났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뭐 몇 년 뒤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이후, 뭐 30년 이후 이렇게까지 이익이 계속 축축축 올라갈 거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사이클은 종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물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된다. 그리고 뭐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락장이 한번 왔잖아요. 이란 전쟁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강력하게 되면 기업이 뭐 상승은 축축축 못 하더라도 자기 자리는 지켜요. 잠깐 밖에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되게 솔리드한 주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랠리가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클리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팔아줘야 된다. 확 빠지기 전에 팔아줘야 된다. 근데 그 피크를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적어도 5월 달까지는 버텨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월 되기 전인데 4월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5월이 지나고 나서 뭐 6월, 7월, 8월, 10월까지도 제가 볼 때는 10월까지 한번 그냥 홀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주식을 사도 되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서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월달 내내 4월달 초까지 제가 계속해서 국장은 싸다. 국장 중에서도 이제 이 메모리 기업들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사시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라서 이제는 새로 들어간 거는 조금 그럴 수 있고, 나중에 뭔가 조정이 또 한번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들어와 보시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팔고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갖고 가도 괜찮다. 그만큼 이제 버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조정장 때 그때 들어가시라. 조정이 한번 있게 되면은 저점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저점은 결국엔 나중에는 굉장히 솔리드한, 오늘 솔리드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방을 지지해주는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 그때 사서 기다리시라. 이번에 전자가 아마 16만 원 정도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 근데 다시 16만 원을 올해는 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저점 한번 사람들이 찍잖아요. 근데 그 저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팔 사람들은 팔아요. 그러니까 차익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적어도 기대 수익이 높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로 팔 생각이 없어요. 나도 이 사람들, 지금 나간 사람들처럼 더 벌고 싶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은 진짜 진바닥이 된 거고 다시 돌아오기 힘든 바닥이 된 거죠. 진짜 뭐 엄청난 외생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폭락에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그 저점을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미장 같은 경우에는, 국장은 잘 모르겠는데 미장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30% 정도 나잖아요. 한번 저점 찍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 저점에 다시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올라간 그 주가 수준이다. 그 저점이라는 게, 이번에 찍은 저점이라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저점은 비슷한 가격대의 그 작년의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릴라이어블한 그런 가격이다. 왜냐면 그 사이에 이익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뭐 1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16만 원과 지금의 16만 원, 작년 16만 원 아깝지만 그때 16만 원,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은 서로 다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뭐 40조를 벌었다고 하면 올해는 1년에 40조를 벌잖아요. 그렇죠? 한 분기에 40조를 벌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조정이 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미국은 넘사벽이고, 대만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뭐 다른 선진국들 이런 데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ROE가 24.7%, 엄청나게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PBR, 왼쪽에 이제 PBR이죠. PBR은 상당히 낮습니다. 뭐 옆에다가 펄을 놔도 되고 뭐 PBR 놔도 되고 여러 가지를 놔도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PER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적어도 한 4년 5년 가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부국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년에 우리가 1,000조를 벌고 올해 한 600조 정도를 벌고 700조 정도, 그 정도만 벌어도 1,700조가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몇 배지 그러면 한 3배 가까이 되나? 이게 2년 사이에 들어온 거거든요. 미친 듯이 이익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나라가 진짜 강소국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미 강소국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토큰 쇼티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 표가 좋더라고요. 그 오픈AI 코덱스, 클라우드 코드, 구글 제미나이, 다들 지금 토큰의 그 사용량이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구글 제미나이는 조금 약하긴 한데, 약간 AGI 서비스, 그러니까 에이전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클라우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쇼티지를 만들어낼 것 같고, 만약 나중에 이제 오픈AI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제대로 된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은 이 토큰에 대한 쇼티지가 미친 듯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난리 납니다, 진짜. 지금보다 더 가이던스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신규 캐파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용인에서도 지금 그 SK 건물들이 지금 그 공장이 메모리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후년이나 돼야 제대로 이제 그 공급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고덕, 평택 고덕 쪽이죠. 신도시, 국제 신도시 그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다 건설이 다 돼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캐파로 이제 장착이 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메모리 수요, 이 토큰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소수 의견이긴 한데, 이게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올해 700조, 내년 1,000조 얘기가 지금, 이것도 한 2주일 사이에 그 모건스탠이었잖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미나이랑 오픈AI가 얼만큼 잘해주느냐, 서비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내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제미나이의,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도 지금 굉장히 사실 좀 지루하거든요. 6개월 수익률이 한 30% 되는데, 좋은 수익률이긴 한데, 좀 뭔가 좀 이게 좀 지루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12월부터는 뭔가 좀 계속 횡보하거나, 잠깐 전쟁 때문에 빠졌거나 다시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30%가 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화이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오픈에도 이게, 에이전트 서비스가 잘 돼야지, 상장을 하고 나서도 흥행이 돼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좋게 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신 분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를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이 AI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그냥 귀를 쫑긋 세워 보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업계 사람들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 그 멤버십 분들한테 계속 보내드리고 이러는데, 길다고 해서 스킵하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AI 업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도는지, 맷 슈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이퍼라이트 AI라고 하는 기업의 그 CEO고, 이쪽에 그 AI 쪽에 투자 쪽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2022년에 그때는 이제 AI가 기본적인 산수도 못했었고, 근데 그 다음 해인 2023년도에는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 챗GPT가.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얘가 막 코딩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대학원 수준의 과학을 이렇게 설명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된 거죠. 프로페서가 된 거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소프트 기업들의 그런 그 프로그래머들, 아니면은 기존 하드웨어의 그런 기업들에 있는 코딩하는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이 많은 부분의 코딩을 지금 AI한테 맡기고 있다. 이렇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AI를 맡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월 5일 날 챗GPT 5.3 코덱스가 나왔고, 오프스 4.6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미친 듯이 이제 브로드하게 전 세계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긴 하지만 이러면서 가공할 만한 충격이 지금 일어나서 물리적인 세계, 반도체 쇼티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확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번에 그 미토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돌잖아요. 엔트로피의 미토스. 이게 뭐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그 서비스다 보니까 AI다 보니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은행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회의를 했다고 하고 대책이 마련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감원이었나? 한국은행이었나? 은행장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심각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2022년부터 지금까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4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있죠. 그렇죠?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가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3억 5천이잖아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AI가 정말 활성화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뭐 제가 볼 땐 동부라든가 서부라든가 시카고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AI 때문에 인력 그 취업난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제 아는 동생도 한 친구가 지금 이번에 한화 그 에어로스페이스인가 거기에 그 개발자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자들의 대한 수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신규 개발자들의 그 취업이 거의 힘든 상태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그 개발자들도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AI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도 좁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이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 빠르게 일자리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래서 살짝 걱정돼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보험이라도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부자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좀 더 이런 단계가 한 10년, 20년 정도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부의 축적이 약간 좀 짧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1950년 한국전 이후로 이제 뭐 76년? 어떻게 보면 약간 신생아 국가나 다름없거든요. 뭐 5천년 역사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이 5천년 역사는 약간 그렇고 일단은 현대 국가로서는 지금 70 몇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 국가인데, 그 사이에 부의 축적이라는 게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뭐 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축적했었고, 미국이야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부가 조금 빈약하다고 해야 되나? 부자 나라는 맞는데 뭔가 쌓여진 그 축적된 그런 자산은 좀 작다고 해야 되나? 특히 그런데 AI가 싹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부 기업들라든가 일부 주주들한테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20대라든가 부를 이제 막 쌓아가야 되는 30대라든가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제대로 된 계층으로, 그러니까 기성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의 사다리가 이제 차버리게 된 거거든요. AI에 의해서 걷어차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사람들이 되게 강 건너 볼처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취업자 숫자가 계속 플랫하게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래서 이 맷 슈머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2022, 3, 4, 5, 6 지금까지.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2027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AGI라고 해서 인간 수준의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그 AI가 나오게 되는 기계가 2030년도 이때를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충격적인 얘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그 제작 기술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일본도 못 따라오고. 근데 AI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얘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었던 이런 뭔가 반도체에 있어서의 그 강점 있잖아요. 메모리 산업에서의 강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쫓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AI에 있어서 가장 파워가 높은 나라가 그 미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이거든요. 근데 뭐 미국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미국도 사실 무섭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반도체를 지금 엄청나게 나라에서 밀고 있는데 AI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살짝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업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분은 이제 딜렌 파텔이라고 해서 세미 애널리시스 CEO예요. 이분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배 정도 더 오르게 될 것 같다. 올해 상반기 50% 정도 올랐고 이번 분기 20-30% 정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두세 배 오른다고 하면 야 미친 상승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캐펙스가 2년 안에 이제 2배로 늘어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들이라든가 기업들은 영구적으로 하층 계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AI를 이용한다는 게 우리가 그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챗GPT라든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 에이전트 서비스로 이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내가 후쿠오카에
내일 3박 4일 일정으로 가게 될 건데 그럼 당장 네가 지금 호텔이라든가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이거 다 구매를 하고 일정까지 딱 짜놔라 이렇게 얘기를 이런 것들 다 이제 구동을 시킬 수 있고 또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나 이런 거에 관련이 많은데 내가 어떤 데이팅 앱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하나 만들어줘. 근데 이 데이팅 앱의 특징은 뭐고 이런 거야. 그럼 이게 탁탁탁 만들어진 거죠. 이 정도 수준을 해서 사람을 덜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수준까지 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 기업은 영구적인 하층 계급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덜 쓰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너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파레토의 법칙이라서 20%의 사람들이 80%의 이익을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쪽 업계에서도 이쪽 업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한테 있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인간이 언젠가는 AI가 없던 시절을 되게 그리워할 날도 오겠다 이런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저는 AI를 뭐 더 이상 이 이상으로 뭘 쓸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약간 좀 AI를 좀 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좀 내 머리를 더 쓰고 그래야지 치매도 안 올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더 아날로그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거부감 느끼더라고요. 요즘에 뭐 AI를 통해서 너무 폐해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데 열어보면 제 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아이디가 도용당해서 아니면은 뭐 사진이랑 이름이 도용당해서 막 계정들이 막 생기고 있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말 걸고 돈을 내라고 하고 뭐 자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내라 뭐 아니면 66으로 이렇게 메신저로 번호를 보내라 아니면 리플 달아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들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AI가 벌써부터 저는 약간 두렵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느끼는 점 있으시면은 여기 리플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얻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내일 토요일은 좀 밝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험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혹시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